영국발 금융위기 우려로 일단은 숨죽였던 글로벌 증시가 미봉책이기는 하지만 감세한 일부 폐지를 반겼습니다. 또 제2의 리먼 사태로까지 우려됐던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올라서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올랐는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영국이 결국에는 대규모 감세안의 일부를 철회했습니다.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10월에 그 미국은 첫날인데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네. 9월에 이렇게 시청자분이라든가 우리 투자자분이 9월 악몽을 연상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만큼 이것이 하나의 그 청신호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10월에는 많은 일정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좀 체크해서 10월에 좀 9월에 손실분을 좀 만회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사실 그 첫날에 미국 증시가 오르고 유럽 증시가 오르는 데에는 아무래도 지난 그 10일 이상 동안에 가장 글로벌 증시에 이렇게 악재로 작용했던 영국발 문제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짧은 순간에 세 단계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첫 단계는 아시겠습니다는 느닷없이 트러스 정부가 대규모 감세안, 그리고 여기에 대규모 지출 이렇게 해서 국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규모 감세에다 대규모 지출하면 당연히 디폴트 우려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 안정에 책임을 맡고 있는 IMF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의 그 금융시장의 난규리의 책임을 비판을 받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영국의 감세안에 대해서 처리할 것을 권고를 했죠. 그리고 재정 문제에서는 지금 피스칼 룰, 재정 준칙에 따라서 각계의 재정 운영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 IMF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볼 때는 트러스 정부가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내 정책이 옳다. 그래서 이게 2단계로 하면서 다시 한번 금융시장이 흔들렸죠. 지난 그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 하락이 좀 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역시 이번에 다시 그 영국 문제로 인해서 트러스 정부가 결국은 영국의 의회의 반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상 이 조치는 나중에 좀 설명하겠습니다는 트리클 다운 이펙트를 노렸던 그 부분만 철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IMF의 그 감세안의 철회에 대해서 수용한 거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워낙 세계 증시가 이 문제, 영국이 디폴트가 된다 하는 것이 충격이 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이긴 하지만 IMF라든가 미국의 그 요구를 좀 수용한 걸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사실상 그렇거든요. 지금 영국의 감세안에 대해서 포기했다 이렇게 국내 언론들이 쓰고 있습니다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근본적으로 트러스가 갖고 있는 감세안에 대해서는 철폐한 게 아니거든요. 바로 트리클 다운 이펙트만 노렸던 깔때기 효과만 노렸던 그 부분만이기 때문에 나중에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부에서는 미봉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영국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시각이 나옵니다. 왜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감세안 철회다 하는데 감세안 철회보다는 근본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수용한 문제는 여러 가지 법인세 감세 문제라든가 소득세, 최고세율 감세 문제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번에 비판을 받았던 부자 감세안 이 문제에서 최고세율을 포기하는 문제거든요. 여기에만 폐지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골자에서 이것이 몇 프로에 해당될까 하는 측면은 전체 감세안의 규모는 450억 이렇게 정도 되지고요. 요 규모로 보면은 한 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감세안의 4.4%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 문제는 남아있고 오늘 장 막판에 미국 증시가 다우존스가 700포인트 넘게 상승하다가 지금 장 막판에 좀 떨어졌던 배경도 이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IMF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트러스 정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트러스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찰스 3세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상태에서 스코틀랜드라든가 이런 쪽에 반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종의 조정 역할을 하는 트러스 정부가 영국의 경제라든가 영국의 금융시장의 신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3단계를 걸쳐서 오락가락하는 장에서 사실 의회라든가 왕정의 신뢰를 잇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이렇게 3인설까지 불거지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반겼지만 향후에 상당 부분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는 요인도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버팀목에 해당되는 영국의 4대 상징,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는 왜 짧은 순간에 영국의 금융시장이 흐트러졌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4대 상징이죠. 뭐 아시겠습니다는 4대 상징은 일단 런던 금융시장의 위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베네딕스 상국이라든가 프랑크푸르트로 이제 완전히 이전돼서 유럽 배후 금융지로 이렇게 전락한 상태고요. 작년 말을 기초로 해서 또 하나의 영국의 상징인 라이브 금리가 폐지했고, 그 다음에 영영방의 상징 내지는 전 세계에 이번에 장례식에서 보여준 것처럼 엘리자베스의 상징성도 지금 무너진 상태에서 또 하나의 영국의 상징인 파운드와도 위상이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파이널 드루에 해당되는 저지선이 지금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비록 IMF의 일부 요구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영국의 실현이 시작되지 않는가 하는 영국의 실현이라든가 영국의 고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상태의 예상도 많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번 감세한 일부 폐지 소식은 좀 일단은 안도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안심하기가 이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국의 금융위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2의 리먼 사태라고 불리는 크레디트 스위스 사건도 굉장히 좀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시청자라고 아시겠습니다는 크레딧 스위스는 아마 우리 국민들도 한국에서 많이 영업을 잘하거든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여러 가지 뭐 금리라든가 이런 측면보다는 스위스는 안전하다. CS 같은 경우는 제2의 스위스 은행이거든요. 안전하다 이런 각도에서 특히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잘했던 이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제목을 갖고 얘기하지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유동성 부족 문제에 시달렸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이 이것이 과거 2008년, 2009년 리먼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낙인효과 결부돼서 사실 국제금융시장에 하나의 불씨가 되지 않겠냐 하는 쪽에 간단히 스케치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역시 CS의 CEO에 해당되는 올리 카르너, 이 CS가 자본 수혈이 필요하다, 긴급 자본 수혈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투자자의 메모가 발단이 돼서 결국은 리먼 사태가 2009년 9월 달에 바로 9월 달에 겪었거든요. 이 9월 악몽과 겹치면서 제2의 리먼 사태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론적인 우려가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토요일에 사실 미국의 주가를 떨어뜨렸던 유럽의 주가를 떨어뜨렸던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를 한번 볼게요. 안전했던 CS가 자본의 수혈이 할 만큼 대선 충당이라는 게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이 비단 CS 문제에서 끝날 것이냐. 오늘 반응에서 보면 시티뱅크가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저금리가 20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주가가 오르고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은행들이 대선 충당을 그렇게 쌀 필요성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 투자하면 돈 됐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대선 충당이 아주 최고의 법정을 기준으로 최고의 미니멈 선을 가져가는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죠.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CS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측이 제2의 리먼 사태가 이렇게 우려가 됐던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CS는 보수적 뱅크입니다. 안전하다 보니까 레버리지 비율 높지 않습니다. 글로벌 정도가 미국의 리먼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쪽과 같이 이렇게 글로벌 비중도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가서 제대로 평가되면서 2016년, 2017년 노이스뱅크 사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 이렇게 해서 제2의 리먼 사태에 대한 우려가 기후로 끝나는 과정에서 미국 증시를 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도이스뱅크 사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이스뱅크 사태는 이건 악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대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도이스뱅크가 신뢰 문제입니다. CS도 안전한 통화에서 자본 문제가 되니까 신뢰 문제에 봉착되는 거죠. 그러면 도이스뱅크의 사태는 못 됐을까? 국내 문제는 빼고 라이브 금리 조작 사건이 걸려 있던 겁니다. 라이브 금리는 뭐냐? 아시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자금 운영의 기본 틀이 되는 것을 조작을 하니까 대규모 수익이 발생해서 결국 도이스뱅크 사태가 됐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CS도
안전한 세계적으로 안전한 은행에서 대선 충당이 부족하다는 게 신뢰 문제지 않느냐. 신뢰 문제는 도이치의 리버 사태와 마찬가지로 신뢰 문제다 보니까 제2의 도이치 사건이 되지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제2의 리먼 사태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되는 것은 너무 과민한 해석이다 하는 이 측면이 시장에서 반영됐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영국이든 크레디트 스위스든 모두 신용 경색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달에 IMF 연차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어떤 점들을 포인트로 잡아봐야 네, 할까요?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금리가 빠른 시간에 오르고 있고요. 빠른 시간에 있으면 있는 사람들도 돈을 움켜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컷오프 이렇게 신용 경색인데요. 앞으로 신용 경색 문제 이런 것이 영국 문제라든가 스위스 문제라든가 또 제2의 영국 문제 이런 문제, 신흥국 문제 이런 것이 계속해서 크레딧 크런치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 역할을 하고 세계경제 안정 역할을 하는 IMF가 이달에 연차총회를 걷죠. 아마 이게 이제 일정상으로 보면 중국의 공산당 대회와 함께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그 고금리 사태 이런 것이 어느 때 발단이 됐을까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1년 전에 IMF가 회원국에 대해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최우선 정책 수단으로 물가 안정을 권했던 겁니다. 그 물가 안정을 권하면서 페드라든가 뭔가 단기의 금리를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세계 경제가 자꾸 이렇게 단기에 빨리 금리가 올리다 보니까 자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SF 금융위기에서 스태그플레이션 플러스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문제 SF 복합 위기까지 우려되죠. 이런 상태에서 IMF가 이번에는 어떤 쪽으로 우선순위가 될 것이냐. 작년 것처럼 계속해서 회원국의 인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둬라 하면 세계 금융시장이 난기류가 지속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 문제라는 게 너무 빨리 이게 떨어진다 하는 측면에서 또 세계 국가들이 너무 수축사회 진행 과정에서 경기 문제가 이렇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는 인플레와 경기 문제와 조화점을 찾아가기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이렇게 조정을 한다면 자 앞으로의 그 증시라든가 국제금융시장이라든가 달러 가치라든가 세계 경제 입장에선 상당히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번에 그 IMF에서 내년도에 공식적으로 내년 경제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물론 이제 올해 6월달, 1월달 중간 전망, 4월달에 이렇게 중계총회에서 하는 것도 내년 성장률을 발표했죠. 근데 10월달에는 다음 연도에 세계 경제 성장이든가 각국의 성장률은 가장 공식적인 성장률입니다. 네. 이 성장률을 얼마큼 하향 조정 여부에 따라서 IMF가 작년에 인플레 우선순위에서 이번에는 경기 문제, 자산 시장의 안정 문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같이 겸하도록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에서 이번에 연차 총회에서 발표되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용 경색 문제에서 영국도 근본 문제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국가들도 굉장히 자본의 부족 문제에 시달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구제금융 이렇게 신청에 러시를 이루고 있는데요. 과연 IMF가 어떤 쪽으로 이 방안을 모색할 것인지 하는 것도 사실 10월에 증시를 비롯한 세계 경기라든가 국제금융 시장의 향방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국가들이 폭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몇 개의 국가나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번 주에 신흥국에 구제금융 신청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달러 강세 문제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인플레 안정을 위해서는 달러 강세를 용인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만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국이 금리를 가장 빨리 오는 상태에서 달러가 강세를 용인한다 이렇게 본다면 시달리는 국가가 바로 신흥국이다. 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나머지 선진국들도 시달리게 마련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특히 외환 사정이 부족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들어서 이 크레딧 크런치 문제,
IMF의 구제금융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시청자 여러분도 그동안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너무 빨리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컷오프 공포 상태가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에서 취약 신흥국에서는 일단은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서든 스탑이 발생하고 서든 스탑이 갑자기 외국 자본이 이렇게 유입되는 것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바로 곧바로 유출 사이드로 나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신흥국의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공사 IIF라든가 이런 데는 올해 들어서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외국 자본의 이탈 규모가 3천억 달러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도 외국 자본이 이탈되고 있습니다는 이 과정에서 원화를 비롯해서 신흥국 통화가 일제히 급락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만이냐 하는 상태에서 보면 금융위 때 제로금리입니다. 제로금리가 아주 체결화됐습니다. 그래서 빚 무서운지 모르고 신흥국들이 돈을 많이 썼습니다. 왜 그럴까? 신흥국 통수권자는 대부분 다 정치적으로 파워필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의 무서움을 모르는 Debt Deflation Syndrome. 부채가 빚이 무서운지를 모르고 당장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대체로 10년 만기로 달러 부채로 이렇게 조달했는데요. 결국 이게 만기가 속속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5년까지 매년 4천억짜리 들어오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대체로 보면 국제적으로 보면 신흥국들이 달러 부채를 할 때는 협상력에서 열의에 서 있습니다. 낮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대부분 다 변동금리로 조달합니다. 변동금리를 조달하니까 자, 상환기간에 미국의 금리 오르고 시장금리는 크레딧 크런치에 더 올리니까 신흥국들은 뭐냐?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신흥국이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면 모두 다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대목은 이제 시청자분이 굉장히 궁금하시는 네. 사항입니다. IMF의 구제금융 신청하면 다 받느냐? 그런 과정에서 오늘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구제금융 신청하면 IMF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IMF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세계 모든 국가가 IMF 국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이제 1차 대상이다. 그리고 이 1차 대상이라든가 나머지 국가도 IMF 회원국은 골드 트랜짓 특별 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쿼터 재원을 내는 겁니다. 이 쿼터 재원을 낼 때는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는 IMF의 결의 없이 내 것만큼 내가 뽑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부족하면 두 번째는 크레딧 트랜지트에서 일반 쿼터가 있습니다. 요거는 IMF의 이사회가 필요한데요. 요거는 뭐냐? 특별 쿼터는 내가 돈 자금을 그대로 IMF 이사회에 결의 없이 뽑아가지만 일반 쿼터는 원화를 넣고 달러를 조달해야 됩니다. 네. 원화를 넣고 SDR을 인출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다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렇게 구제금융을 받아가면 받는 국가에 좋겠지만 IMF 입장에선 돈을 주니까 재원 부족 문제가 시달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구제금융을 수연하는 국가에 대해서 고통을 감수해라. 당신들 구제금융은 뭐냐? 마약을 주는 게 아니다. 마약을 주는 게 아니다. 더 많이 복원해서 다시 갚아라 하는 리질런스 경제의 복원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 IMF의 신탁 통지다. 우리가 겪었던 뼈를 깎는 구조금융을 통해서 경제 복원력을 증대시켜서 경제가 회복이 돼야 나중에 구제금융을 갚고 IMF가 재원이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구성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 총재를 맡고 있는 게르그바 IMF 총재에서는 너무 신흥국들이 구제금융에 러시를 일으켰으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대체로 2조 5천억 달러, 2조 5천억 달러의 이렇게 재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IMF 총재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구제금융을 대세로 좀 신청하지 말라. 그리고 좀 재원을 위해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를 좀 재원을 좀 펑펑 내라. 왜 안 내느냐?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의 IMF 사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IMF도 재원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IMF 파산설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살펴볼까요? 자,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IMF 파산 사건은 계속되는데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재원을 내는 국가들이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그때는 미국 경제도 좀 안 좋았었죠. 초반에는. 네.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이 그때 당시 아시겠습니다만 1980년대에 너였다 써니의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 제친다 할 정도로 세계 경제에서 보면
박스 재팬스야까지라는 얘기가 날 만큼 일본 경제가 좋았었습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서 자본 잉여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IMF가 재원을 이게 부족할 때는 대출을 통해서 이것을 재원을 확충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IMF의 최대 재원을 넣는 쿼터를 갖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죠. 근데 미국의 입장이 사실 IMF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시절로부터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파퓰리즘 문제가 있기 때문에 IMF라든가 국제기구, WTO라든가 이런 걸 멀리했습니다. 멀리했습니다. 네. 멀리한다는 것은 재원을 안 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재원 부족 문제에 시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도 흘리고 IMF가든가 선진국들의 재원도 지금 영국도 금융위기가 우려될 만큼 재원을 줄 상도 아니고 신흥국들은 고금리에 맞춰서 달러 부채 만기 사항이 들어오니까 구제금융 신청해. 그러다 보니까 IMF가 결국 파산세에 시달리면서 자체적으로 국채를 발행할 만큼 IMF의 재원 사정도 녹록지 않다고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국제금융기의 안전 역할을 하는 것이 IMF입니다. 근데 IMF가 재원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빚을 진다는 얘기죠. 네. IMF도 빚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디펜스를 해주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일본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해준다. 그러면 IMF가 자체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걸 누가 사가겠느냐, 누가. 그죠? 누가 사가겠습니까? 아마 전행코조차도 안 사갈 겁니다. 경제 식견이 이렇게 높으신 전행코조차도 안 사가실 겁니다. 이게 지금의 IMF의 고충이다. 그래서 이달에서는 IMF 연차총회가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꽤나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워낙 영국의 상징성이 높은 국가가 영국발 금융위기가 됐으니까 네. 주가가 9월 달에 악몽과 겹쳐서 여러 가지 블랙데이가 겹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떻게나 감세하는 일부를 수용하다 보니까 가뭄의 단비격으로 일단 2% 넘게 환영을 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마판이 꼬리를 낸 이유는 뭘까?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트러스가 근본적으로 자기의 감세안에 대해서 철폐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평가되는 대목이고요. CS 문제도 일단은 리먼 사태가 아니라 도이치방크 사태지만 도이치방크가 한 번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이치방크는 지금 제2선 뱅크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CS 문제도 결국 제2의 은행으로 전락되지 않겠냐는 이런 근본적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다 감의 담비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미국 국채 금리도 안정되고 달러 인덱스도 111 레벨대로 줄어들어서 최근에 미국 증시의 세계 증시에서는 미 국채 반란, 선진국계 반란, 달러 강세 문제 이런 문제에서 사실 9월 증시에 굉장히 그 어느 보다도 악몽이 깊었습니다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 이번에 주가가 올라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것이 월가의 관심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격적인 조정을 위해서 아마 전행과 입장에서도 올해 연말까지 다우존 S&P 지수가 40% 폭락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오늘 증시가 올라가는 데드캣 바운드죠. 근데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렇게 악재인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증가가 올라간 데는 11월 달 중간선거 앞두고 불리한 바이든 대통령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이러한 그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아니냐 하는데요.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뭐로 만들어낼까 하는 이 측면은 시간의 관계상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잔인한 9월을 마치고 10월의 첫 거래일 뉴욕 증시가 그래도 일시적으로 반등에 나서주기는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상승장이 연출이 됐는지 그 자세한 이유는 내일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